자, 제4회의 6분과 주민자치중앙회 세션 주민자치 진단과 실천적 대안에 해당되는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주 이 분야에 아주 대가이신 분들이 다 오셨고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전상직 회장님도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분야에 아주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오신 우리 김필두 박사님께서도 잘 하셨고요. 우선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상직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분야에 계속적으로 한 30년 동안 거의 이 주민자치에 몸담으시고 지방연구원에서 이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업적을 내시고 있는 우리 김필두 박사님을 소개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 박노수 교수님도 평생 또 지방자치도 하셨고 또 특히 지방의회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상규 우리 대표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님이었습니다. 우리 전상훈 고양실령연구원의 박사님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이 조기웅 전북대 교수님께서는 지금 차가 오시다가 좀 밀린다고 해서 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발제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세션은 보니까 구애 없이 자연스럽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에 11시 20분까지인데 발표를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포럼 선생님들이 한 15분 정도, 10분 내지 15분 이렇게 하시면은 남은 좀 시간이 남는데 그때는 같이 토론을 또 한번 하시고 또 여기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김필두 박사님 발전 시작하시죠. 예, 만나뵙고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김필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를 발제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거는 주민자치 규약에 대한 설계인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흔히 학자들은 지방자치의 큰 기둥을 자치자치가 주민자치로 나누고 있는데 한 기둥인 주민자치가 지금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별로 특화된 주민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 시군 특화된 입법인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가 지금 필요하게 되고 일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군구에 속해 있는 읍면동이라 하더라도 읍면동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읍면동 이하 단위의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각 읍면동 이하의 주민자치회가 관리하고 운영돼야 될 규약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읍면동 이하 단위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실질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가져야 될 규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규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논의부터 하겠습니다. 규약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조직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합의하고 정해놓은
공통의 약속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은 그런 단체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가치 법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규약 이전에 이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관에서 정한 그 이외에 그 단체의 내부적인 것을 규율하고 목적으로 하는 하부 법규로서 또 규약이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관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해놓은 사항들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수없이 정관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규약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직원 근무에 대한 규약이라든지 직원 급여에 대한 규칙 그리고 임원 개정에 대한 규정 이런 것, 또 명칭은 규약이 핵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명칭에 상관없이 내부 질서를 규율하는 것 그리고 정관 혹은 조례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규약이라고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약에 대해서 법적 특성은 다자간 계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관리규약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다자간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공동체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공동체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조례와 같은 선상에서 이 규약은 공동체의 공동이익과 질서 유지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서 합의한 규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목적의 이행이라면은 어떤 사적인 계약성, 아까 얘기 다자간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 계약성과 함께 법규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에 대해서도 규약은 구성원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법적 제재까지도 인정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규약의 문제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주민자치에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합의된 의사와 원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등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일괄된 조례로서 특징과 특성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례에 담지 못하는 읍면동 이하단의 구체적인 주민자치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주민자치 운영 규약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규약도 그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이하단이 지역사회 공공이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공이익을 위한 주민 조직으로서 주민자치의 규약은 그 계약성이 아닌 법규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파트 관리 규약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그리고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관리 규약 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각 아파트별로 이제 규약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에는 어떻게 할 거냐? 주민자치의 규약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읍면동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은 있지만 아파트 관리 규약 조례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준칙이 조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민자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 규약을 만드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약은 예를 들면 주민자치의 운영 비용이 용도, 그 사용 금액, 주민자치 사업의 예산, 세부적인 지출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약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민자치에 관련된 규약들이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때의 규약의 전통은 향약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향약은 향촌 규약의 준말로서 지방의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향촌 규약은 향규, 일항약속, 향약계, 향안, 동약, 동계, 동안, 족계 이런 다양한 명칭과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개로 소개를 해보자면은 향규 같은 경우에는 향규는 향중지규라는 말을 줄여서 향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향촌사의 사족들이 자기들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신분 간 대태성과 지역의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약속. 그러니까 이거는 사족들의 약속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동약이라는 것은 향규가 양반 계층끼리 약속이라면은 동약은 양반을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즉 지역적인 자치 조직으로서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과 회원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연 향약이라고 있는데 지연 향약은 또 동약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약은 주민들이 자치 조직이라면은 지연 향약은 수령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자치 조직인데 이 수령도 뭔가 저 뜻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수령들이 앞장서서 지역사회 상하 주민들을 모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서 운영하는 일종의 향약으로서 동계의 확대판인데 이 부분은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관주도형이 주민자치형인데 그것이 관주도적인 향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 촌계라고 있는데 촌계는 사람이 사는 동네라면은 그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생활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뭔가 규약이 필요하다라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촌계는 일반적으로 상문화되어 있지 않고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어떤 그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불문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제, 마을 축제라든지 두례, 총회 이런 것들이 촌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인데 아파트 관리규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아파트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 또는 사용에 준하여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을 준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18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에서 만든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각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저희 주민자치하고는 차별화되는데 그 준칙을 토대로 해서 관리규약을 만드는데 관리규약을 만드는 절차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 실시되고 나서 최초로 관리규약을 만들 때는 사업 주체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이제 그게 아파트 관리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규약을 기초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짓는 사람, 업체가 관리규약을 처음 위반을 한다라는 부분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의 규약과 가장 가까운 것이 마을자치 규약이 있는데 마을마다 일부 마을자치 규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당진시가 2017년도에 만든 마을자치 규약 준칙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마을 주민 공동체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을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민주적이고 절차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을 재산을 관리하거나 회계를 운영할 때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제도가 좀 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서 마을 자치가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자치 규약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치 규약을 구상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주민자치의 이 성격을 일단은 규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성격에 따라서 그 마을규약의 법적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주민자치의 그 법적 성격은 법률을 통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다시 만들고 또 별도의 주민자치회법을 제정을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시책 100대 과제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보면은 주민자치에는 대표적인 주민협의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주민자치의 활동이 공적 활동으로 공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주민자치에는 사적 결사체가 아니고 읍면동 이하의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법적 성격은 공적 조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공동체가 주민자치라면은 주민자치의 규약도 어떤 개인 간의 다면적인 협약을 통한 개혁성을 가진 그런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규성을 가진 공동체의 규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규약은 국가의 법 규범 체계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의 법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헌법이 있고,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새롭게 규약이 들어간다면은 헌법과 법률, 조례, 규약이라는 전체적인 법규의 구성 체계가 정비가 되고, 여기에서 조례는 규약이 준칙, 아파트 관리 규약이 준칙 같은 그런 준칙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처럼 주민자치의 규범도 역시 주민자치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그런 전체적인 법규 체계라면은 우선은 지방자치법이나 혹은 주민자치회법 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법규 체제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 규약에 관한 규정들이 이 법에 들어가 있어야 규약이 이제 법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 규약이 법규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규약 제정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규약을 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필수적인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주민자치회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주민자치 규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읍면동 주민자치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와 과정에 관한 것은 그 뒤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인데 주민자치 규약의 제정 혹은 개정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주민자치 규약을
초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1화는 주민자치회에서 독자적으로 우선 초안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2화는 주민자치가 민과 관의 협력관계라면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이 함께 주민자치 규약을 초안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주민자치회의 규약제정위원회를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해서 주민자치회 규약 초안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초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초안, 규약의 초안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 투표를 실시를 하고 그 참여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규약으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 방법은 사전 투표라든지 사후 투표라든지 주민총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정된 규약에 대해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을 해야 될 때는 역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규약은 지방자치법이나 혹은 주민자치회법에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 주체가 주민이므로 모든 결정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 대체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필두 박사님께서 주민자치회 규약의 설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읍면동의 그 차별성을 갖는, 그 특성을 갖는 그 주민자치회에 부합하는 이 법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특성을 반영한 그런 규약, 이것이 이제 필요하고 이 설계를 위해서 안을 좋은 안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그 선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수 실대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 편하게 길게 이야기 때문에 앉은데. 뭐 10분 정도. 네, 방구석에 맞은 방구슬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뭐 사실 특별히 생각을 주민이 자치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요즘 뭐 단체자치냐 주민자치냐 구분해서 아주 오래된 개념 가지고 난리를 하는데 사실은 마을,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죠. 우리 권력은 어디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듯이 주민이 원래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서 마을을 구성하는 마을이라는 단위를 구성한다면 기본적으로 주민이 그 권력의 주체입니다. 근데 그게 외도되고 있죠. 언젠가부터 주민이 행정 권력의 객체로 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정부가 제도적 보장에 의해서 각급의 정부,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든 간에 지방정부든 간에 마치 주민들을 호혜를 베풀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입이 있다고 돼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크게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주 그 주민자치 원조라고 보시는 그 연구에서부터 생각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펜시가 어떻게 돼 있었다고. 사실 그것은 바탕 자체는 아시다시피 뭐 종교가 근원이 됐었었죠. 연구의 종교를 바탕으로 교구라는 개념을 보였었죠. 근데 마을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마을이 만들어지고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주민총회 열어갖고 다 모든 마을의 일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또 무슨 그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요즘 따지면 기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통합체로 갈 거냐 아니면 기관의 대집형으로 갈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자가 뽑히는 거고 대표자가 뽑히니까 그 대표자들의 권력이 또 만들어지고 경직화가 되는 거고 관료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고유권적인 입장에서
주민이 모든 권력의 근원인 것이죠. 이런 자체에서 주민자치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발제하신 중에 내 듣다 보니까 발표문을 처음에 발표문 받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고생 진짜 많이 하신다. 이거 진짜 이 자치법이든 어디든 간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주민이 스스로 자기 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주민이 자기네들이 막 총회를 만들든 어쨌든 간에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피력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괜히 그 대표로서 꾸려진 기관 내지는 각급의 정부들이 그것을 가령 허가를 시켜준다든가 내지 권력을 부여해준다든가 이런 따위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발제 중에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받아본 표현식 규약하고 약간 다른 양상이 되는데 이걸 허가제로 할 거냐 신고제로 할 거냐 이야기는 그건 시고 당연히 야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인정해달라 법률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고 반드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자치회를 만들어서 마을별로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고해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인정해주라.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구성된 정부단위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거 지금 허락했으니까 허가해줄게 니네 만들었으니까 규약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 검사해보고 검사해놨어 이건 안 좋네 이건 또 행정기관에 대드는 일이 아니네 이것은 또 마을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니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이거 허락해주고 이건 이 따윈다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씀 많이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용을 하다 보면은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원용해 보시면은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어떻습니까? 허락받으면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신고해서 만드는데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장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생각을 원용해서 쓴다면 주민자치가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죠. 주민관치,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주민관치가 아니고 주민이 원래 마을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체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마을 그 자체 만들었어. 우리 같으면 향양 만들고 내지 향계 만들어서 마을 구경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그냥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토론문에 썼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무슨 환란 상규라고 가실 상규하고 이러듯이 향천의 어떤 그로서서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을 반드시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페리시가 준자치단체죠. 영국의 페리시가. 근데 지방정부들이 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약 70%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산 지원했으니까 뒤에서 컨트롤하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 주고 난 다음에 특별 보조금 주라는데 이거 내 말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펀딩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하면서 내가 이거 주면 니들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통제하는 거죠. 근데 다음은 펜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일단 70% 정도를 준자치단체인 페리시에 주어놓고 이런 데 알아서 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 개념을 원용한다면 자 지방정부와 기초정부든 광역이든 내지 국가든 간에 마을자치회에다가 예산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응급적 조항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서로 신고하고 신고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또 그것 또한 가만 놔두면 자기네들끼리 또 잘해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조건들 생각들을 고려해가면서 제도를 만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참 기초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마을의 권력자가 주민이고 주민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기관도 사실은 우리가 기관 대리평 대리평 만들어놓고 이제 사실 처음에 주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번에 지방자치법 거치면서 기관 구성을 다양화시키겠다. 근데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금년도 2020년도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선을 아니하거나 못 뽑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기관 구성 다양화하겠다고 했는데 직선으로 뽑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양태의 어떤 집행기관의 장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관 통합형하면 의회 의장이 가서 자치단체 장을 대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다양한 양태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매니저를 뽑아가지고
그 공무원처럼 뽑아가지고 관리하게끔 만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그 직선 안 하면 안 하도록 돼 있는 게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양당 간의 법률적인 교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양태는 기관 구성을 다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좀 다른 곳으로 삐져나갑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이야기인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요. 주민자치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고유권적인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양태의 기관을 정부를 구성할 것이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끝난다면 다 끝나는 건데 여기 너무 많아. 지금도 스위스 같은 데 2만 정도 모여서 1년에 2번 정도씩 주민총회 합니다. 2만 명 다 모여가지고 그때 법안도 통과하고 조례안도 통과하고 예산도 정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름을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름 말씀을 못 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민총회 양태가 인구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관을 구성하고 대표자를 뽑고 그래서 의회도 만들고 내지는 집행기관도 만들고 이런 양태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주민자치는 마을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어떤 마을의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왜 정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어떤 게 있냐면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과거의 환경적인 요인에서 뭐 산으로 갈라지고 물로 갈라지고 강으로 갈라지고 뭐로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같은 무슨 우리 같은 집성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양태의 그런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거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자기네 뭐 향계를 만들든 뭘 만들든 해가지고 그냥 진행하고 촌장이 대빵이 되든가 아니면 뭐가 되든가 해가지고 나갔었었는데 요즘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막 구분하잖아요. 가령 서울에서는 도로를 하나를 두고 이편 저편이 갈라가지고 사당동 방면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건 그냥 인위적인 부분이 내용이다 보니까 예전에 마을자치, 주민자치가 이거는 약간 다른 어떤 형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발제자님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규약처럼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것도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자치는 사실 뭐 자꾸 시간이 저기가 제시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권한은 아주 고유권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발로되고 나머지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원용을 하게 된다면 주민자치를 만들어가지고 신고해서 지방자치단체 법률적 근거를 갖춰서 지방정부와 자치단체들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기초의 구도를 만들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게 노동조합 만들어서 신고해서 같이 이제 살아가듯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살아가듯이 이런 양태를 운영의 범위 구하다. 디테일하게 규약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보는 이제 오랫동안 의회에서 입법하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을자치의 규약 내지는 마을자치의 회칙을 쓰레기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을 것이다. 다만 주민자치라는 것이 굳이 주민자치라고 말할 필요 없다. 주민은 마을의 권력자이고 주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에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주민자치 활동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고 이 지역 주민이 스스로가 만든 그 규약을 행정기관이 가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아마 핵심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자치규약이라고 해서 행정기관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문제가 하나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여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따 또 토론하시고요. 두 번째 토론자 우리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의 박사님 하시죠. 10분 정도. 감사합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전성훈입니다. 앞서 강노수 교수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오늘 발제가 되었던 그 발제문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주민자치를 좀 많이 도입을 하려고 좀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라든지 아니면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 상에서 주민자치가 근거가 있는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지방 근권특별법에 따라서 개별 법령도 지금 제정에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또
주민자치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 그 논문은 좀 시의적절하다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이런 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만 좀 의견을 좀 드리면요. 그 규약을 좀 만들 때에는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을 좀 구분을 해서 좀 구체화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그 보수적이나 아니면은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행안부의 시범 실시 차원에서 끝나는 지금까지 계속 지어온 이런 상황에서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개발법도 생길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또 당길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소극적인 규약과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규약으로 좀 구분을 해서 그 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 연구의 목적을 보면은 주민자치의 표준 규약, 그러니까 표준 규약,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의 지방자치회가 만약에 전면 다 도입이 되고 각가지의 어떤 모습과 주변 환경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약간 유형화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약 자체가 솔직히 앞서 이제 그 본문 내용에도 있지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생기면 상위법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개별법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조례나 규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규약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러한 규약들이 앞선 법령의 어느 정도까지 범위까지 여기 구체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규약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법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예 명시를 해버리게 되면 규약에 담을 수 있는 자율성은 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서 규약의 범주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 사례에 대해서 과거에 향약이라든지 향규라든지 그런 어떤 사례들을 좀 적어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례 분석을 한다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먼저 이제 요인별 좀 추출이 필요한데 우선 단순히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단순 나열식으로 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규약으로 설립됐을 경우에는 어떤 거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따와서 다시 지속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돼서 그 범주 내에서의 규약의 어떤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강효수 교수님께서도 토론문에 적시 하셨지만 외국 사례가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간략하게라도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약 자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규약에 너무 자율성만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보통 자율성이라는 권한이 부여가 되면 그에 따른 책임성도 같이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자율과 책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물론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들처럼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본 내용 규약의 사례로 이제 제시해 주신 내용이 보면은 그러한 어떤 책임과 통제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다소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제라는 게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 본연의 목적을 감안을 한다면 외부 통제보다는 스스로 자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약 내의 내용들이 좀 담기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규약이 또 하나의 제약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십수년간 시범 실시를 하면서도 설례로 들면 저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는다고 해서 신청을 냈더니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어떤 기득권화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렇게 세력화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의 어떤 문제점인지 전체적인 큰 문제점은 아니겠으나 이런 규약이 또 하나의 새로운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수의 몇몇 분들에 의한 또 하나의 어떤 그 권익보호라고 할까요? 뭐 이권을 위한 어떤 규약이 또 하나의 제약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전성훈 박사님께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법률 체계에 따라서 법률 조례인데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규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태여서 이제 소극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해서 소극적인 그런 규약과 적극적인 규약을 좀 나눠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표준적인 모델 설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읍면동의 이게 특성도 반영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주민 자체의 자율성에 근거해서 이런 유형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학문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안을 또 제시를 해줬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규약이 또 하나의 어떤 제약이 될 수 있다. 아니, 실질적인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자질적인 그런 규약이 돼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항상 운영에 있어서는 보면은 누가 또 주민 실질적인 자치가 아닌 그러면 또 하나의 또 규약이 또 제약으로 오는 그런 것도 염려하는 그런 아주 좋은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토론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박상규 대표 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 회장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늘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좋은 법률 규정을 만들어서 주민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김 박사님 제시해 주신 주민자치 규약이 잘 적용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투의가 있었고 일어났던 논의가 있었지만 이거 실현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관심과 의지의 부족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부분들이 토론해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 속에서 좀 자극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함께 하신 교수님들, 박사님들께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실제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난 주민자치위원장 4년, 주민자치협의장 2년, 이제 경기도 회장을 맡으면서 느낀 점에 주민자치 현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많은 사회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인 평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 또 시민단체들, 심지어 항모이라 이런 것을 통한 어떤 이익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곳의 단체에 가입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단체들의 영향력은 자치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은 단체들에게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관의 보조 역할을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현실대로 살펴보면은 운영 조례의 제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03년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프로그램 위주의 실질적인 운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 동장들이 위원들의 위에 해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회의 소집권도 읍면 동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은 단지 운영하고 협조할 뿐이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도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민자치센터 건물 자체도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읍면 동장들이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의지가 부족해서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발동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의 단체 또는 하부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에 잘 따라주지 주는 충변을 원하지 조직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영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위원들의 영향도 갖춰야 하는데 하나의 명예나
권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나 위원장들이 먼저 읍면동장들의 하부 조직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내빈으로 소개받고 상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감투인 양 자리 욕심을 가진 위원장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민자치법의 제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운영했던 더더욱 지방자치법의 한 기퉁의 단어를 따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왔고 최근 8년간은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실시라는 특별법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를 제대로 모르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주민자치법 발의는 주민들을 관 아래 제대로 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하면서 지원관 제도도 아닌 주무관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주무관을 둬서 관치를 강화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법의 입법을 통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 없듯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못지않게 위원들의 역량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위원들이 주민자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무리이며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주민자치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이해시키고 관에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합니다. 읍면동장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읍면동의 역할을 그대로 존치하는 한 주민자치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의 기능과 읍면동의 기능을 구분 또는 역할 분담이 정립이 되어야 각각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식 전환입니다. 관의 의존하던 특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관에서 그저 순종하면서 수직적인 관계에 익숙했던 것에서 수평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찾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계별 역할과 기능 부여입니다. 주민자치 역할과 기능을 단계로 정해서 최초에서 주민 밀집한 사업으로부터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의 사회단체의 대표적 부여입니다. 주민자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데 주민자치가 각 사회단체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나 아직까지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한국주민자치중앙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가져왔던 만큼 2021년도에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온 주민자치법이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투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서러움과 모멸감을 느끼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위원장에게 위원장을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치열하게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위에 있는 간과의 지속적인 갈등은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정치인들은 또는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단과 국민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똑똑한 것을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주민들이 좀 무식해야 적당히 이용하기 편한데 좀 알고 유식한 체 하면 여지없이 밟아버립니다. 그래도 아직 일부 단체장들은 거기에 빌붙어서 자신 유익을 빼려고 하는 그런 사회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정한 주민자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상규 대표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셨고 또 주민자치협의회장도 하셨고 이런 이제 실질적인 그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학자보다는 아마 현장에서 이게 느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이제 목소리가 아주 그 절감되게 묻어난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부분.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이제 반변 단체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지역에 이제 사회 단체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너무 중복되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또 이 주민자치회를 자신의 어떤 영달로 또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어떻든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 개정이 32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이 주민자치회만 이번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 자치위원들의 이제 역량 필요한 차원에서 교육도 이제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식도 이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토론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마지막에 조기웅 교수님 모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모시느라고 살이 많이 막혔죠? 네. 네. 토론 얘기하죠. 일단 배고 손이 잘 안 들고. 제가 시간을 못 가해가지고 약간 준비를 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 이런 것보다 여기 많이 실무하시는 분들 계시고 회장님들 계셔가지고 많이 배우자는 차원에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좀 많이 익힌 다음에 다시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연구할 때 좋은 도움이 되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토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법리적인 행정적인 측면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좀 구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토론은 제가 102페이지, 한 6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보완하게 되면 어떤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규약의 본질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 규약이 너무 법규성이 좀 강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박 부장께서는 한 페이지 이하 관리규약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관리규약 또는 규약의 본질을 다자간의 협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44조 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정하는 관리규약이 사법관계에 불과하여 관리규약의 위반의 경우 인사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발표자께서는 관리규약의 법규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관리규약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통해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을 말씀하셨는데요. 관리규약의 위반이 있을 때 공동주택 입주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체의 화목과 생활의 질의 하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걸 고려하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도 빨리 봉합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과태료 등 처벌 규정 등 주가나 지방자치가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형벌에 준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재형법정주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규약의 위반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기준이 이미 법령으로부터 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서 하위법령이 위반을 주긴 하지만 거기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확한 기준의 설정을 위해서 미리 규약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법에 신고돼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도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야 하고 과태료 액수도 미리 정해져야 할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치 규약 중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위반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행정적인 노력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발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가 공동관리 규약 준칙을 위반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야 한다는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법규성에 관한 예고 관리규약이 자체와 법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관리규약이 실질적으로 법규성 인정한 예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발표문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자가 어떤 사적인 결사체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법적인 공동체에서 그들이 마련한 자치구역이 법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규성이라는 것이 과연 자치구역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제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적인 조직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게 돼서 자칫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규범 자체가 혹시 과도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치규범이 집행하는 측면에서도 그 규정이 지나치게 개인의 침해함을 문제 삼아서 자치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면 중대한 권리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구역의 주요 내용 중에서 보시면 거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치구역의 내용으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면 자치구역으로서 망라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자치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발생을 방지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내용 중에서 공사 용역의 발주 등을 기재해 주셨는데 주민자치 이름으로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는 예가 있는지 그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구역이 어떤 형식으로 공사 용역의 발주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비 또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조치 및 가산점의 부과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회비나 사용료 수수료 납부 등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살펴보시면 이게 중요 표시를 해가지고 관리규약 열람 규정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자치규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교육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이루어지는데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그래서 주민자치교육을 위한 주민자치 학교 등의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운영 방식이나 자체 같은 민간인지의 학교 운영 방식에서는 서로 상당되는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상과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측면에서 약간 좀 학문적인 측면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연구의 분석 트리가 이런 것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규약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맞춰주시면 주민자치 규약의 설계에서 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확실히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 뭐 전성훈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황을 보고 나서 현재의 그 주민자치 규약에 대해서 설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주민자치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건지 이 방향이 좀 애매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무래도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글의 구성을 보면 어떤 과거의 상황을 살펴봐서 현재에 적용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앞에서 뭐 향약, 향규, 뭐 주연 향약, 총계 등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거기에 관련된 그 시사점을 앞에 뭐 전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규약의 역사적인 전통과 현대 아파트 규약 사이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아까 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앞에 그 전성 박사님께서 이미 대략적으로 쭉 얘기를 해주셔서 앞에서 뭐 향규, 향액 이런 걸 쭉 얘기하셨는데 이게 현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예전에는 뭐 어떤 향약이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좀 더 글의 구성이나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도 되게 중요하고 좋은 사례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역사적 전통이 되게 뒤에 있는 글과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 기획에 관련해서 사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례 분석이라기보다는 사례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목차도 좀 수정을 하셔서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좀 더 자세하게 적으셔서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 회칙의 설계에 맞춰 보다 짜임새 있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그 7번째로 말씀드린 게 말자치 사례, 규약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지 사례를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막 과거의 사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 좀 더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민자치 규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순수한 한국의 사례가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반영되어서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가 지방자치가 많이 발달된 국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목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목 딱 봤을 때 저도 주민자치 규약 회칙의 설계라는 제목을 보고 주민자치 규약의 회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겠다 했는데 그래서 뭐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거기에 맞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넣으시면 어떤 글을 읽는 사람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 사장의 주민자치 규약 회칙의 설계에서 좋은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을 한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쭉 넣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 나머지 그 9번째 내용은 뭐 너무 구체적인 걸 가지고 간단히 읽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연구의 동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더 듣고 싶고요. 어떻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자치가 어떠한 문제점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됐다라는 동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규용 교수님 역시 제가 그 연구년 때 미국에서 조규용 교수님 뵀는데 그때도 아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연구를 아주 뭐 한 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토론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후에 우리 발표자께서 우리 김필두 박사님께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은 내용상에 있어서의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택법에 관련돼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태료 처벌 규정인데 이제 법 체계상에서 이 가태료가 하나의 이제 형벌적인 좀 처벌 규정이 이게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니까 법규성의 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필두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학술적 논문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아주 꼼꼼히 살펴주셨어요. 분석 틀이라든지 특히 제목 수정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또 우리 아까 전성훈 토론자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외국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논문이 상당히 좀 튼튼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학술적인 부분에서 좋은 이런 걸 지적해 주신 우리 좋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규용 교수님.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전상기 회장님. 예. 어떻게 좀 토론 좀 한번 시간이 좀 남으니까 11시 20분까지죠? 그러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고요. 지금 그 주민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규약을 표준 규약을 하나 만들어서 내려주면 주민자치를 저는 방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규약이 그렇다고 해서 규약이 또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는 주민들 수준에서 만들면 워낙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되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규약으로 만들도록 해야 되는 이 상당히 난해한 작업입니다. 근데 김필두 박사님 뒤에 보니까 자료집에 보니까 규약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 넣으셨어요. 그게 몇 페이지죠? 88쪽이 88쪽. 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명칭을 정한다 그럴 때 명칭을 정하는 방법은 이제 지역 명칭을 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이 해설을 쭉 해놓은 걸 보고는 김 박사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보기는 옛날에 제가 조사하려고 했던 게 스위스 꼬민하고 스위스 개마인대를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책이 한 권입니다. 규약이 아니라 마을 규약이 아니라 2,000명인데도 책이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거 갖다 놓고 번역하려다가 포기를 했고요. 독일 개마인대 마찬가지고 프랑스 꼬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데가 보니까 영국 페르시아고 저기 일본의 이제 초나이카의 정례회 이게 가장 가까운데 지금 이제 일본 정례회에다가 물어보니까 일본 정례회도 제일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참고할 때 독일, 스위스, 영국 이거를 다 참고해가지고 이제 본인들 걸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정에 맞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일본 것까지 하나 더 더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주민자치법이 어떤 형태로 통과되든지 간에 주민자치의 규약은 없을 수가 없고요. 근데 규약을 만드는 게 주민자치 성패를 좌우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를 조금 더 축적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책을 하나 드리면 본인들이 공부해가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이제 중앙회가 한번 제공해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오늘 김필도 박사님 너무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고맙고 토론도 정말 아픈데 이렇게 우리 해야 될 거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앙회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열심히 해서 정말 주민자치 발전에 도움되도록 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상지 회장님께서 또한 항상 공이 안 되는 점만 일을 하신다. 많은 얘기가 있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연구하시고 독려하시고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도움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토론분들이 아주 귀중한 소중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우리 발제자인 김필도 박사님께서 답변 사항도 좀 있을 거고 또 개인 우리 발제자께서 또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해서 플로우에 뭐 있으면 또 자유롭게 토론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노수 교수님은 전반적인 걸 짚어주시고 그리고 박상규 회장님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해주시고 전서훈 박사님하고 조기훈 교수님은 아주 내용하고 형식,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오늘 토론자들이 아주 모든 분야에서 짤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부족한 부분은 제가 향후에 좀 보완을 해서 논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이 연구의 동기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기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조례에 보면은 주민자치회 구성이 20명에서 50명 사이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위원들은 25명 정도로 해서 다 구성을 했어요. 근데 작은 시골 면 단위는 25명을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시골 면은 10명으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그런 걸 뭘로 하느냐? 조례로 할 수는 없어요. 조례 이하 단위에서 제 특성을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춰 진짜 주민자치를 하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주민님 말씀하셨던 과태료 문제는 사실 이 규약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장한 협상을 통해서 하는 계약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법규성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서 빠지거나 결석을 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규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규약 내에서도 그런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거는 이제 법규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 법규에서,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상위 법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위 법규하고 상관관계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적 성격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위 법이나 이런 데에서 주민자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준용을 해서 이제 이 규약의 성격은 사실은 법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이제 회칙이라든지 내부 회원들 간의 약속이라는 측면이 좀 강한데, 거기다가 법규성을 좀 부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인 문제, 이 문제도 이제 법령 규정 안에서 이제 지방자치법 그리고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에 일정한 규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전성호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그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율성이 깨지게 되고 그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리고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규제 장벽을 넘은 사람들한테는 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참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책임성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제 자율성 이런 쪽을 좀 강조하고 있어서 약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도 사실 지금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 많이 실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행정 입장에서 시군구가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대표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에서 원하는 교육을 좀 하려면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대표회의에서 교육을 주관하면은 그런 것이 좀 더 주민자치위원이 원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주민자치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위탁 사업들을 비롯해서 자치 사업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마을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어떤 법적인 체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단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향후에는 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표준안을 제시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규약은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를 운영할 때 운영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끼리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박상기 회장님 말씀하신 교육하고도 연관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이제 훈련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것은 메꿔 나가고 또 채워 나가고 하던 역량이 강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위 법이라든지 조례 쪽에 영향을 미치고, 좀 법이나 조례가 또 맞게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상세하게 또 그 답변을 해주셨고요. 아마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4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더 우리 토론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얘기하고, 그 프로에 또 지금 참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토론에 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말씀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서. 아까 제가 김필주 박사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보면 사실상 그 교육의 문제가 사실상 있어요. 간에서 교육을 하거든 사실상 하는데 어떠한 교육을 하냐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강사를 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 자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에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보시다 보니까 주민 자치가 전혀 동떨어지는 이런 같은 교육들이 많이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해외 작업을 하면서 강사를 선정하려고 하면은 이미 간에 다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강사를 받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구설 갖추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교육도 하고 있고 영양과학 교육도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관주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부분 중에 좀 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열띤 그 토론도 이어졌고요. 아주 좋은 그 주민자치의 운영 규약도 아주 생사하게 되게 담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향후 지방자치법에 이제 지금 발의가 전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다 돼 있어요. 돼 있죠. 4개가 돼. 4개 돼 있죠. 이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이런 규약을 또 담아야 되는 생각인데 이게 아마 김필주 박사님께서 제시한 이 운영 규약을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자율적 조직이거든요. 이 자율적 조직이 논란의 이제 여지가 있는 것은 사적인 결사체가 아니고 공적인 어떤 결사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도 담아 있는 것 같이 어떻든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공공의 복리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결사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어떤 그 주민 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도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아마 우리 김필주 박사님의 굉장히 그 규약의 내용을 담을 놓는 어떤 근본적인 그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 내용도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민 자치, 주민 주권이 반드시 실현되려고 한다면 이런 주민의 자치에 근거한 그런 법적인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반드시 향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 이 김필주 박사님의 아주 귀중한 발표 또 토론 선생님들의 아주 소중한 토론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세션을 마치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